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언을 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예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을 좀 바꾸죠. 격가지로 너무 셌다 했는데 격가지가 아니죠. 마음의 자세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예언법 1에서 강조한 마음의 자세는 뭔가요? 자비와 사랑이다. 예언법 2에서 강조한 마음의 자세는 섭리 존중이죠. 그래요. 마음 자세와 방법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언법 1에서는 기준에 입각한 분리, 예언법 2에서는 8개를 이용한 표준형 만들기 나와 있죠. 나머지 내용은 읽어봐야 알겠죠. 보면 알아도 그래요. 쓴지 5년이 넘어서 기억이 잘 안 나겠죠. 볼게요. 예언법 1에서 5가지 기준을 언급하였습니다. 언급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자의 창조작용과 파멸작용 분리, 존재를 파악할 시 형식과 내용으로 분리,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분리,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분리, 존재의 상태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탐구하여 상태의 극과 극으로 분리. 그래요. 기준에 입각하여 2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언법 2에서 다루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볼게요. 위 기준을 통해서 도출된 요소들 중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따로 분류합니다. 기준에서 여러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따로 분리한다는 거죠. 따로 분류한다는 거죠. 분류한 요소들을 8개의 배치 가능한 형태로 만듭니다. 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분류된 요소들을 양의 2개를 선택해 사상을 구성해 봅니다. 한 가지 기준을 정하면 둘로 그래요. 분리되죠. 양과 그래요. 양은 양요라 하죠. 이어진 선, 끊어진 선은 음요라 하죠. 이게 양요죠. 양의죠. 선을 2개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사상이 되는 거예요. 4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노양, 소음, 소양, 노음. 그래요. 4가지 형태가 나와요. 선 2개를 겹치면. 둘 다 이어진 선은 둘 다 양요면 노양. 그래요. 아래는 이어진 선이죠. 그럼 소음이라 하죠. 이 둘은 양이라 하죠. 소양, 노음 이렇게 또 돼요. 한번 봐요. 선 3개를 합치면 이렇게 8가지 경우가 생기죠. 선 3개, 선 3개를 더 겹치면 64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요. 그래요. 사상을 만든다는 건 뭔가요? 2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리된 것들을 합치는 걸 얘기하겠죠. 절대자의 창조작용과 파멸작용을 사상에 결합하여 8개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요. 질서의 표준형을 만듭니다. 8개를 만들면 8가지 형태가 나오죠. 8가지 형태면 충분해요. 그래요. 선 6개로 하면 64개의 형태가 나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인식하기 어려워지잖아요. 너무 많으면. 질서의 표준형을 만듭니다. 표준형을 만드는 방법은 예언법 1에서 제시한 5의 기준에 의해 양극단의 상황을 우선 상정합니다. 그리고 양극단을 상정하죠. 그래요. 양극단의 상정. 볼게요. 선천 8개죠. 양극단을 이렇게 먼저 상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개, 7번째 개는 배치한 요소들이 절반 정도 끊어지거나 이어진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요. 절반 정도 되어야 판단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중간 상태를 이 형태로 놓는다 이 말이죠. 배치시킨다 이 말이죠.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또다시 중간 상태를 고려하여 두 번째에게, 네 번째에게, 여섯 번째에게, 여덟 번째에게 요소들을 배치하면 됩니다. 그래요. 이 중간 형태, 이거와 이것의 중간 형태, 중간 상태를 이 형태에 배치하고 뭐 이런 얘기죠. 이 상태와 이 상태의 중간 상태를 이 형태에 배치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표준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계가 사라지기 전에는 절대자의 신감이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에 입각하여 펼쳐지니 표준형을 만들면 영속성을 지니나 사회의 구조와 흐름을 관조하여 만든 표준형은 사회의 형태 및 구성 원리가 변하니 영속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계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속성을 지니죠. 또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일이 발생하니까. 또 사회는 어떤가요? 장기로 보면 굉장히 변하죠. 고대 농경국가와 현 시대의 시장 지배 시대 제도는 그래요. 구성 원리가 변한 상태인 거죠. 볼게요. 물론 보편성을 띠는 요소만을 도출하여 표준형을 만들 수 있으나 그럴 경우 표준형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현실 세계의 세세한 부분을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구체적이고 정밀한 대응 방안을 고안하기 어렵게 됩니다. 보편적인 어떤 형태를 만든다. 보편적인 이론을 만들어서 보편적인 형태를 만든다. 그러면 좀 세세한 부분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겠죠. 공통되는 요소들만 끄집어내서 만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제도의 질서 역시 한번 형성되면 인간의 수명 이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표준형을 만들어 놓으면 일정 기간 예언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제도의 질서가 자연에 비해서 영속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가요? 장기간 지속되죠. 어느 정도 장기간 지속돼요. 그게 뭐 경제 질서든 정치 질서든 간에 그래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법이나 헌법 이런 게 만들어지면 제도의 대표적인 거죠. 10년 이상은 가잖아요. 그래요. 어느 정도 영속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표준형을 만드는 게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또한 관찰을 통해 표준형의 지속성을 띠고 중요성을 지닌 새로운 요소가 포착되거나 지속성이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요소가 포착된다면 첨가하거나 삭제하면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조금씩 어떤 시대가 변하면 변화는 요인을 반영하면 되겠죠. 표준형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표준형을 만드는 게. 국가마다 지역에 따른 국제적 관계가 다르고 발전 단계도 다르고 지지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보유한 자원도 다르는 등 많은 부분들이 다르니 표준형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나라들마다 조금 표준형을 만드는데 만든다 가정하면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특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지만 비슷한 조건이 발전된 제도를 보면 표준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건이 비슷하기에 비슷한 과정으로 일정한 제도는 따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앞서 나간 제도를 보통 따라가죠. 완전히 동일하게 따라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유럽에서 도입됐어요. 결국 다 따라가게 되잖아요. 한 예를 들었지만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겠지만 동일한 조건도 있고 상이한 조건도 있다면 동일성과 상이성의 비중에 따라 나타나는 유사성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어느 제도 어느 사회든 동일성과 상이성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길을 가더라도 완전히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유사하지. 자연은 어떤가요? 자연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동일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계절을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래요. 1년에 늘 있는 일이지만 내용이 항상 같냐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지만 매년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되지는 않죠. 온도도 다르고 그래요. 처음부터 중요한 요소들을 깊이 알고 요소들 간 관계를 파악하면 좋겠지만 처음 표준형을 만들 때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같은 영역 내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일체 속에서 서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일단 표준형을 만들어 놓으면 관계가 파악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표준형을 만들 이유는 없다는 거죠. 시작이 중요한 것이니 만들어 놓고 천천히 파악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요. 시작을 제대로 해놓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두고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완성에 이를수록 어떻게 시작했건 같은 대상을 관념화하는 것이니 표준형은 유사해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경험에 따라 처음 만드는 표준형의 완성도는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이가 만들면 좀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로 예언법 1에서 도출한 요소들을 간단히 배치해 보겠습니다. 예언법 1에서의 1의 기준에 의해 상품 시장 영역, 활동 시장 영역, 노동을 활동 시장 영역으로 바꾼 거죠. 금융 상품 시장 영역, 자본 시장 영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대상은 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모든 상품 시장 영역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구체적인 구성이 불가능해짐으로써 편의상 간단히 분류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상품을 좀 한정적으로 한 거죠. 거래되는 건 모두 상품이죠. 그럼 정밀한 분석이 떨어지니까 구체적인 분석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좀 나눠본 거죠. 더 정밀하게 분석하자면 앞에서 언급한 상품 시장 영역 역시 생존 수단 시장 영역, 욕망 충족 수단 시장 영역, 작업 수단 시장 영역으로 분리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거래하는 물건도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담배술 같은 거 꼭 생존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또 작업수단도 그래야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한 작업수단. 그래요. 예를 들어 활동시장의 경우도 적정 임금을 초과하여 거래되는 활동시장 영역, 적정 임금 이하로 거래되는 활동시장 영역으로 분리하거나 그렇죠. 분리할 수는 있죠. 기준을 정해서 육체적 활동시장 영역과 정신적 활동시장 영역으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좀 바꾸죠. 왜? 그래요. 노동시장을 활동시장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활동은 육체의 움직임의 가치를 두는 노동과 마음의 움직임의 가치를 두는 심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활동에는 노동만 있는 게 아니죠. 육체적 움직임의 가치를 둬요. 그런 활동을 노동이라고 하죠. 그래요. 육체적 노동을 한다 해서 마음을 안 쓰는 건 아니죠. 하지만 육체적 움직임의 가치를 둔다. 그렇죠. 사용하는 이가. 심동 역시 뭐 육체를 이용하죠. 하지만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마음의 움직임에 가치를 둔다. 그게 이제 심동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표준형을 만드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니 일관성을 위해 예언법 1에서 분류한 상품시장 영역, 활동시장 영역, 금융상품시장 영역, 자본시장 영역으로 분류한 형식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요.
시장을 분류한 목적은 시장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함이고 시장의 상태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 시장 상태에는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공급이 부족한지, 공급이 초과하는지 여부와 수요가 원활히 진행되는지, 수요가 부족한지, 수요가 초과하는지 여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문제도 사실상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급과 수요의 문제도 사실은 현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급격히 줄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나 초과하는 상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공급이 감소해요. 그렇다고 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가 더 급격히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이 초과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거죠. 여러 경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요가 일정하더라도 공급의 변화에 따라 초과 부족 균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우선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시장이 모두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호황에 배치할 수 있고, 그렇죠. 호황 때는 어떤가요? 잘 팔리죠. 공급이 딸리죠. 기업들이 잘 되죠.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고 공급하면 바로 팔리니까. 4개의 시장이 모두 공급이 초과한 상태를 불황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팔린다는 거예요. 불황을 놓을 수 있겠죠. 호황을 여기 놓고 불황을 여기 놓는다 이 말이죠. 2개의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요. 진료는 질적 차이에 따라 인적 토대와 무적 토대로 나누는데 인적 토대는 활동에 따라 기업 소유자와 기업가보다는 기업 소유자가 더 정확한 말이겠죠. 이해하기 쉽죠. 근로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또한 인적 토대는 개인들이 모임으로 이루어지니 인적 토대를 분석하면 경제 활동 인구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적 토대를 분석하면 한 사회의 인적 토대를 분석하면 경제 활동하는 사람 숫자를 알 수 있는 거죠. 조사해 보면 물적 토대는 전체를 화폐로 표시되는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적 토대는 현실에서는 화폐가 널리 이용되니까 화폐로 표시되는 가치로 그래요. 표시할 수 있어요. 표시가 더 낫겠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물적 토대는 존재 형태에 따라 물리적 형태, 합 형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배치할 수 있게 요소들을 배정시키면 전체 가치 증가,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수의 값이 상승폭이 커지는 경우가 화랑. 그래요. 반대로 불황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상승폭이 커진다. 그래요. 급격히 그래요. 어떤가요? 1인당 차지하는 어떤 몫이 커지는 거죠. 1인당 뭐 GDP나 1인당 그래요. GDP의 상승폭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반대로 불황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를 화랑으로 이해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화랑의 상태는 여기 배치하고 불황의 상태는 여기 배치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업가는 기업과 연관되는 기업 수의 증가 속도가 기업 수의 감소 속도보다 큰 경우가 화랑 반대로 불황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화랑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면 그래요. 표준형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제대로 하자면 최소 10가지 정도의 배치될 요소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표준형을 만드는 방법만을 탐구하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관찰하고 현실을 그러면 10가지 20가지 어떤 요소들을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불리한 것 중 배치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선천적인 것이니 따로 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 투자 역시 불황일 때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이 역시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 영역에 관한 것은 예언법에 있어서는 대처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 영역은 이제 그래요. 예언법에 있어서 대처법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죠. 뭐 배치하기에는 불황을 판단하기에는 정부 어떤 정부 투자로 결정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단 중앙은행의 정책이 경제의 변화와 관련이 있군요. 기준금리 인상 인하가 관련이 있지요. 그렇죠. 보통 불황 때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그래요. 화랑일 때는 금리를 인상하죠. 경기가 좋다는 판단 하에 기준금리 인상이 3번 이상 이루어질 경우 호황에 배치하고 경기 변화를 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3번 이상 이루어질 경우 불황에 배치합니다. 그래요. 뭐 이거 그래야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또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인상폭이나 인하폭도 해당되나 흔한 일이 아니니 일단 제외합니다. 과학기술 역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아니니 제외합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금리 인상 인하가 꼭 호황 불황과 100% 연관되지는 않죠.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경기가 안 좋아도 금리 인상하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물가가 뛴다고 막 금리 인상하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배치할 요소들을 찾아 분석 가능하게 형태를 전환시켜 양극단에 배치한 뒤 나머지 애들 형태를 역사 속에서 비교하여 만들면 표준형은 완성됩니다. 그래요. 표준형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표준형을 만드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실력이 크게 늘겠죠. 그와 연관된 지에 대한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 수밖에 없죠. 다른 영역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의를 통해 핵심 요소들을 잡고 표준형을 만들면 됩니다. 인간의 운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선천적인 특성과 후천적인 특성으로 분류하여 특성에 맞는 표준형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인간은 섭리를 이용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창조성이 발휘되어 살아온 과정과는 다른 선택을 결정할 경우 적용하던 표준형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의 운명도 분석 대상이 되고 표준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섭리에 입각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결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죠. 또한 외부 환경은 우연적인 요소가 많아 인간의 운명은 결정적이지 않고 가능태의 모습을 띱니다. 또 외부 요소에 의해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상을 선정하든 표준형을 만드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총동원하여 일종의 피안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따라서 표준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적 능력은 크게 향상할 것이며 깨달음의 경지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깨달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표준형을 만들고 그래요. 만들어 놓고 자기가 관찰한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래요. 깊이 있는 지를 얻게 돼요. 처음에는 지가 깊지 않더라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탐구하는 대상의 변화도 읽게 되고 그런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직관도 생기죠. 그 직관은 어떤 직관인가요? 미래에 대한 직관은 그것도 섭리에 입각한 직관인 것이죠. 그래요. 직관이 다 설명을 직관을 다 설명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를 다 표시해 두지 않죠.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나오는 직관을 설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직관은 승리에 바탕한 직관이 되는 거고 그래요.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